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뇌물 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노영희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주변 조사를 좀 생략하고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그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검찰이 이렇게 속도전을 택한 배경을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검찰 일기 특수본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여서 문제였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네네. 그 이후에 특검의 수사하고 또 비교가 되면서 검찰이 사실은 치명상을 많이 입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특검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는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상관없이 3월 안으로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원래 검찰 내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탄핵 자체가 이제 그 10날 결정이 되고 예.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그 각 당에서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빨리 수사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선 이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그동안 최순실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뇌물죄와 연결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만약에 그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대선하고 맞물려서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검찰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일반적인 검찰의 수순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래서 3월 안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어차피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여러 번 소환을 못하니까 21일 한 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초에 그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모든 걸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구면하지 않고 네. 검찰 스타일로 가겠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력도 없이 오로지 검찰이 그 정도를 걷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지금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검찰이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지 4일 만에 이제 그렇습니다. 소환 방침을 밝힌 건데요. 검찰의 대응을 어떻게 보시고 또 뭐 친박 쪽에서 혹시 대선 후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요? 벌써 친박 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제 돌아오신 그 다음 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수사를 밀어달라. 네. 그렇지만 지금 앞서 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이후로 수사를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어진 혐의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혐의 아닙니까? 지금 예. 뇌물 수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그 중형에 해당되는 혐의고 그리고 뇌물 액수도 지금 4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늦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특검에 의해서 지금 기소된 분이 30명입니다. 예.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분이 30명이고 그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분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선 이후에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선에 들어가서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검찰 수사 자체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이 지금 다음 21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을 약 6일간 줬습니다. 그 자체를 그렇게 말미를 넉넉하게 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수 없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린다. 그런 것도 있고요. 만에 하나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지금 공권력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6일이라는 넉넉한 말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검찰이 이제 그 대선 전에 해야 되냐, 후에 해야 되냐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22일 소환 통보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이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으로 볼 수 있는데 애당초에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최대한 어느 정도 주말 정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준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간들을 어느 정도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간을 무기한도로 연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특검이 이미 공소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라든지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전 실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조사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특검법 제10조에 따르면은 판결에 대한 선고가 특검이 완료된 이후에 3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게 돼 있거든요. 1심 재판 같은 경우가. 예. 그렇다면 일부 친박계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 차기 정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여기 대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고민이 한 가지 있을 건데 그거는 결국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일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장이 기각됐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들, 그 증거가 다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한번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청와대, 그러니까 현재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그대로 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허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에 대한 소환 조사로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주 부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봤을 때 검찰이 뭔가 혐의에 대한 그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느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영장을 발부해서 그러니까 청구해서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미를 줌으로 인해서 21일 날 오라고 이제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나머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는 바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검찰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특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도 확인을 해보면 지금 10만 페이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에는 삼성 관련된 자료만 3만 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만 해도 2만 페이지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해 놓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석 같은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건건이 전부 다 반박 증거들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신문 조사를 이르게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이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경진 의원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 소환 뒤에 구속 확률 99% 이런 얘기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은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이 그런 예. 의견들을 많이 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환 조사 하다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그냥 내보낸다는 것은 과연 타당하지 않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또 하나는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이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세 번째로는 도주 우려는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로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일단은 본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영장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법원에서 과연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고 대신에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될 가능성도 그치, 배제할 수 발부하지 없다는 않음으로 거죠. 인해서 오히려 그냥 여러 명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겠네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역대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네. 포함한다면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역대 세 번째 사례가 될 텐데요. 여태까지의 대통령 그 소환 조사를 봤을 때 이번에는 뭐 포토라인에 또 서서 어떤
발언이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지금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반응이 안 나왔지만 21일 소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놓을 거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지금 이 수사의 이 입장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그저께죠. 그저께 조원진 의원이 사제에 돌아온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다리를 좀 다치신 것 같다.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이런 일종의 칭병을 이유로 해서 아마 소환을 조금 늦춰달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또 지금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더 늦춰달라. 뭐 꼭 병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1995년도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검찰 소환 자체를 아예 불응하는 경우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시 이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웠던 역사 바로 세우기 자체가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 불응하겠다 하고 골목에서 자신의 집 이 연희동 사자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에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찰이 밤에 내려가서 강제 소환을 해왔죠. 아마 그러한 것조차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에 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사제에 돌아오고 나서 흔쾌하게 현재 이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를 다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넘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혐의들에 대한 지금 억울한 지금 불명예스러운 이 부분을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정치를 재개해 보겠다는 그런 속내가 상당히 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발로 검찰에 가는 것보다는 뭐 체포영장에서 끌려가는 부분이 오히려 정치적인 이 박해나 희생의 그런 모습을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일간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박해, 정치적 충격, 정치적 부활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들어서 거부를 하다가 이 강제 구인되는 그러한 장면도 아마 지금 연출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러한 관측 자체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동 사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웅집해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만약에 현재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검찰과의 격렬한 투쟁 과정 속에서 뭔가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뿌리치고 삼성동 자택까지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위를 입힐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런 과정까지 고민을 하고 나서 결국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중간 성상의 역할들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나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도 전 대통령 본인도 애당초부터 검찰의 수사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지만 뭔가 이제 사건의 상황들이 맞지 않아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게 뭐 여러 번 있는 수사도 아니고요. 한 번 있어서 반드시 검찰이 가고서는 있는 혐의 그대로를 밝혀야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 민경욱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에는 성실히 응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뭐 이제 사실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끌려가면서 코스프레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도 본인이 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협조라는 단어도 사실은 부적절한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현재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사인의 신분이고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워딩도 잘못된 것이다.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안 나간다는 명분 사실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비춰보자면은 당연히 협조라고 하면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으로 지금 제가 보이고요. 다만 얼마나 본인에 대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법리적으로 맞서 싸우면서 본인이
그 진실이 통한다,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현상을 빚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특히 그 변호인단들의 지금 각오도 남다르거든요. 지금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됐던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정치적인 그런 그렇죠. 입장을 많이 밝히신 분들은 거의 다 배제가 된 상태이고 네. 현재 6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변호인단의 명단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실무 중심형 변호인단들은 많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겠다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검찰이 소환하는데 거기에 뭐 응하나 응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서로 뭐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힘을 쏟는 것보다는 아마도 정면 승부하는 쪽으로 지금 선회해서 앞으로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에게 뭔가 좀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오전에 김평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사저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네. 돌아왔잖아요. 네. 그런데 변호인단에서 제외돼서 또 화제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도 그러니까 제외가 어쩌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장 보십니까? 투사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형사재판에 지금 임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연세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서 만약에 입회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뭐 밤을 새워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 지금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변호사 실무하고는 손을 좀 뗀지 아마 실무선에서 손 뗀지도 조금 오래되실 거고요. 그리고 김평호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 제가 아는 법이 서석구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시고 이 또 김평호 변호사는 오랫동안 이 로펌에 계셨기 때문에 예. 이런 형사 사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연부 역강한 조금 이 중견의 그런 변호사들이 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김평호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친박 집회에서 일종의 뭡니까 이 법리나 논리보다는 정치적 이 여론을 선동하는 그런 장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내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뭔가 더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당연히 들겠네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자, 않겠습니까? 법조인이신 우리 저기 그 노영희 변호사께서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분이 배제된 거는. 예. 지금 이제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 단계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재경 그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러브콜을 많은 보내고 고민을 있다.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얘기가 들려오고 지금 있는데. 나오고 예. 있죠. 왜냐하면은 그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검찰 조사받을 때 옆에서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는 것 등등은 젊은 변호사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검찰 수뇌부하고 어떤 그 의견을 교환하거나 부장검사나 이런 담당들하고 큰 틀에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 고위직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최재경 변호사 같은 분이 사실은 이제 적합한 인물인데 예. 그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뭐 김평호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실무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감각이 좀 없으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6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호사들 플러스 고검장 출신의 조금 더 그 역량감 있고 중량감이 있는 변호사를 조금 모셔서 좀 더 그 변호인단 구성을 화려하게 만들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 교수님 사실 또 뭐 어떤 최재경 의미있으세요? 변호사의 그 합류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 최재경 변호사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최재경 변호사가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민정수석에 들어갔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했거든요. 사실 뭐 최재경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특수통이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 대한민국의 뭐 대표하는 검사처럼 이 그 상징처럼 여기지기도 했는데 뭐 수사를 잘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분이 갖고 있는 소신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그 악, 아주 큰 악을 척결하는 나는 잡범 안 잡는다. 나는 그 악만 척결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이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들어간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지든 다 변호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또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 철학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최재경 변호사 관련해서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분은 사실은 이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매우 두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계속 대비가 되어 왔었지만은 위아래 혹은 옆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변호를 맡게 되면 조금 더 조심해서 맡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좀 더 조심해서 이 변호사로서의 그런 예우를 가질 가능성도 좀 있고 좀 더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최재경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내정이 됐을 때 원래는 마지막 날까지도 원래는 거절할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도 거절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죠.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꼭 맡아달라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락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역시 본인의 상황하고 맞지 않아서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과연 이분이 이렇게 탄핵까지 된 마당에 예.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국민적 여론 등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고 상당히 또 친분도 그렇고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최재경 전 수석이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최재경 보세요? 전 수석이 만약 변호인단에 합류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설득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예. 최재경 수석이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한 변호사가 온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다짐이 없는 한 무슨 백약인 무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난번 헌재 심판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당시도 이동엽 전 재판관까지 굉장히 화려한 변호인들이 왔었지만 각자 변론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제대로 된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그 변호인단들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얼마나 교감을 가졌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3가지 혐의를 갖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걸 단순하게 추정만 가지고서는 형사재판에 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라고 하는 법조인이지만 사실 정치적 동지라고 볼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최재경 전 수석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의 여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함께 최재경 전 수석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저는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이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또 소환 통지선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계륵이죠.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가장 난처한 그 그렇죠.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드는데. 왜냐하면은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그 받고 있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고 예, 예. 지난번 특검에서 발표한 것처럼 뭐 1000통 이상의 전화가 오고 가기도 하고 특히 중요 순간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검찰에서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친정의 칼을 겨누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또 한 번 이제 버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버린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특성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본인들이 그동안 실추됐던 여러 가지 신뢰 같은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 내부의 기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특검에서 한 성과 플러스 본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함 네.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엄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과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살 도려내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특검이 지금 이제 지뢰를 지금 이제 우병우 수사에다가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를 발표하고 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청구했으면 100% 구속됐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재청구하면 무조건 100% 구속되는데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 못 시키면 그거는 상당히 이 검찰이 봐주기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비난이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이 죽느냐 사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나 대선을 뭐 이렇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봐줬다가는 본인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거 기로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아마 받아낼 것이라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좀 내일 또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더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만큼 또 상당히 그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게 캠프 인사들의 뭐 말실수도 그렇고요.
이 영입 인사들의 말실수가 상당히 좀 복병이다라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캠프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표 혼자서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인재 영입이라는 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가지 나오는 말실수까지 다 차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측근으로 불리울 수 있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말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대통합의 측면에서 더 넓은 사람들을 포용했으면 이와 같은 말실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캠프 중심으로 모든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권 플랜 일정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캠프의 주요한 인사들에 대한 말실수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치명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전인범 전 사령관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표가 캠프에 영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데려오는 사람들인데 그 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설화가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자,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 토론회를 봤을 때 상당히 좀 그 안희정 지사와 주고받는 치열한 그 공방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통합 리더십이 과연 있겠느냐. 예. 당내도 통합시키지 못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통합시키냐 이런 거를 걸고 넘어졌던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어제 뭐 네. 안희정 후보나 또 다른 후보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과정에서 이 뭐 안철수 대표, 뭐 김한길, 박지원 등등 뭐 여러분들이 떠났지 않습니까? 손학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손학규 고문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대표까지 떠난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런 이 포용력의 부족, 뭐 또 좀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주의의 그런 한 폐해에 의해서 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앉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은 그 이 개혁의 과정에서 그분들이 동참을 못해서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몰라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적폐청산을 강하게 외치면서도 상당히 그 포용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새로운 인사들을 또 몇 분 영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이 이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영입을 했는데 김광두 교수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이 박근혜 캠프 대선 캠프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김상주 교수라든지 또 김호규 교수라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들까지 앉아 영입을 하면서 그런 소위 말하는 그 편협된 이 리더십의 그런 한계를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지금 이제 그 토론회 과정에서 계속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인데 예.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을 어떤 형태로 지금 사람이 아니라 이 다른 뭐 정책이나 비전으로 보여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예. 자, 이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일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5월 아마 5월 9일로. 9일로 예. 지정할 것으로 보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확률이 아주 낮아 보입니다. 불출마 쪽으로 불출마 쪽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예. 기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짧은 2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했던 얘기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남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후보인데 이러한 사람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 과연 자유한국당은 어떤 후보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특히나 지금 현재 거의 굉장히 위기감에 처해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되고 네. 대통령 선거에 지더라도 추후에 당권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할 건데 네. 그러한 과정 때문에 어저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출마 선언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예. 싶고 다만 김진태 의원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어떤 부분들을 그래요. 끌고 갈지를 좀 주목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정 각 분야 조속히 안정시키겠다, 공정한 선거 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이 뜻 자체가 이제 국정 공백을 좀 메우면서 상당히 국정에 집중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출마로 기운 것이 아니라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홍준표 지사가 더 유리하게 될지 어떻게 여권의 어떤
대선 후보는 어떤 사람이 될 뭐 거라고 한교안 예상을 대통령 합니까? 권한 예. 대행이 아직 입장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입장부터 먼저 전망을 해본다면 저도 아까 우리 김 교수님 그 말씀처럼 저는 예. 뭐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데요. 뭐 본인이 이 그 지난번 그 3월 10일 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난 뒤에 했던 얘기 그거 아닙니까? 상황이 지금 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지금 힘을 모아달라고 이러면서 국정 공백이나 혼선에 대해서는 우려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다가 어제 본인이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사표를 다 반려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치의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이 상당히 출마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 그 사표 반려의 측면은 또 뭐가 있냐고 한다면 이 왜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를 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자기들이 지기 위해서 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1순위는 그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런 정치적 연대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본선에 출마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 못하는 이유가 일종의 그 지금 아까 우리 그 김병민 교수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내에 대타 후보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된다면, 그 예. 공백을 저는 뭐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상당 부분을 메우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이 후보가 되는 순간 저는 아마 상당히 분당 가능성도 높아질 가능성도 그렇군요.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림자를 지워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됐느냐. 지금 화면에 지금 노는 분들이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이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양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아치 친박이라고 하면서 그분들과 분명한 선을 지금 그렇습니다. 긋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러한 식의 자기의 색깔을 이제 자유한국당에 덧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당내 그 내용도 좀 격화될 수 있다. 뭐 저는 그래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셋이 모여서 대선 때 이제 개헌한 국민투표 함께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제 그 우상 원내대표는 한여름밤에 꾸밀 것이다. 조그만 법률도 4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3당에서 그 큰 개헌을 어떻게 통과시키겠느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저희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개헌특위가 지금 국회에서 가동이 되고 있고 그게 2016년 9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개헌특위 만든 사람이 우상호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하고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였던 정진석 대표하고 박지원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이분들 중에서 특히 우상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헌파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본인을 제외하고 지금 3당이 합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 우선 불쾌감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쾌감을 감추든 못 감추든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냥 뭔가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물론 개헌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전략적인 이득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이득의 측면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뭔가가 좀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질적인 개헌 논의라기보다는 예. 뭔가 이제 방향성을 좀 설정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